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멜로디는 윤세일의 아파트입니다. 시대를 풍미한 전통가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아파트 사랑은 남다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한데요. 지금의 전세난을 만든 아파트 공급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출은 조이고 집값은 오르고 도대체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심영석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정부가 어제 이제 24번째 전세 대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우리 두 분들 좀 짧게 한번 평가를 듣고 싶어요. 심 교수님부터 한번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혹평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조금 미스매치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대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그 가구의 주택이 모자린다는 게 정부 인식인데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지금 3, 4인 가구가 서울 내에서 주거 선호 지역의 아파트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책들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어쨌든 민간 임대를 한 100만 원 정도 없애고 지금 공공 임대를 11만 6천 호를 넣는 건데요. 정부에서 너무 이제 공공에 기대서 이런 정책들을 쓰려고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간은 어차피 수급 상황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사실은 기업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수급에 맞춘 정책을 민간 쪽에 많이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1, 2인 가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3인 이상, 아이 키우는 집이라든지 3인 이상의 가구는 글쎄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끌어모았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11만 하는데 4천 호.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비중이 너무 작고 규모들이 작은 연립이나 다세대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우려되다 보니까 3, 4인 가구를 케어하기에는 좀 어렵다. 또 그리고 종전에 답습했던 형태로 공공임대 질적인 부분 포기하고 양으로만 공급을 한다면 결국에는 좀 슬럼화되는 이런 빈집들을 또 양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초입부에 아파트 멜로디를 들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좀 아파트가 많이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요. 왜 아파트를 이렇게 우리 국민들 유난히 좀 다른 국민과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주거에 대한 인식은 그 군집입니다. 이렇게 모여 사는 걸 좋아하세요. 예전에도 시골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외국은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주거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 사는 데 대한 선호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아파트에 이제 살아보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는 속도 자체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어저께 대책으로 내놓은 보면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상품인데요. 주거 그 선호 지역 선호 상품도 아닐 뿐더러 주변의 이제 여건 자체가 사실은 주거하기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아파트로 쏠림 현상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할 텐데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공급계획 11만 4천 호 중에 한 25%가량이 될 것으로 일단 발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내역은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채 3만 가구가 안 되는 물량 정도가 아파트 형태일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부분도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게 아주 좀 잘 갖춰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아닐 가능성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시설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새로 구비된 신축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이후에 좀 확인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아서 아파트 전세를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김 소장님, 이 전국으로 봐도 3만 호가 아파트가 안 되지만 더군다나 서울로 보면 3,500여 가구 정도? 네, 그 정도 맞습니다. 10%밖에 안 되네요. 네.
지금 3,500채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이마저도 좀 외곽에 소규모로 지은 아파트형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구축단지 중에서도 시설이나 노후도가 좀 있는 것들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들이라면 아무래도 도심의 신축 전세를 찾고자 하는 가족형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사실상 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아파트도 어제 발표한 대책 중에서 왜 공실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을 빨리 분양하겠다, 빨리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도 작은 거. 그거는 서울 시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마 공공임대일 겁니다. 지금 3개월 이상 이제 공실로 되어 있는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뭐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특정 구에 사실은 몰려 있어요. 대부분이 서울 외곽이고요. 특정 3개구에 한 40% 가까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거 선호 지역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주거 선호 지역은 직장과 일자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직주 건접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먼 곳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하는 부분들은 아마 공공임대 쪽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실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만 4천 가구 공급량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작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효과는 정말 없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량과 원하는 곳은 없지만 물량이 이렇게 좀 나온다면 일단 현재 민간 건설 공급자들이 짓고 있는 물량을 매입 약정으로 해서 좀 새로 지은 깨끗한 빌라라든가 연립 같은 것들 공급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요즘은 신축 연립 빌라 같은 경우에 뭐 엘리베이터도 시설도 들어가고 조금 그래도 최신식 설비나 이런 디자인들을 갖춘 곳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곳들은 도심에서 좀 급하게 전세를 찾는 소규모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좀 3, 4인용 규모가 있는 뭐 방 3개 정도의 이런 공동주택형 전세를 찾는 분들에게는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 물량이 양적으로 공급이 돼도 질적으로 만족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지금 비어있는 LH나 SH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 같은 것이야 추려서 뭐 연말에 청약을 받아서 당장 내년 초에 입주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들은 뭐 개보수하고 또 나머지 짓는 과정들 거치고 하면 실제로 좀 수개월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전세난에 좀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이 여전히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좀 시장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시청자 실시간 댓글을 보면 국민들은 질 좋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가 이번에 질 좋은 중형,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수준의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계획 공급할 계획도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해소가 되긴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종전의 공공임대들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 60제곱미터 이하, 뭐 한 40제곱미터대 소규모들이 위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면적을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한 30평대 정도로 늘리고 대상 계층도 소득 수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다양하게 중산층까지 뭐 중위소득의 받는다고 150%까지 하니까요.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여러 가지 공공임대 제도들을 22년까지 통폐합한다라는 전체적인 계획도 사실 있었거든요. 저희가 뭐 소득 기준도 제각각이고 임대료 수준도 제각각인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공공임대 하나로 묶어서 대상도 조금 넓히고 평형대도 넓히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손질하는 거는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뭐 가지고 계신 이미지라던가 아무래도 민간 아파트와는 다른 부족한 시설 문제라던가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들 아무래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부족할 것 같다. 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중산층까지 커버를 한다고 하니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가 제한적인 양인데 그러면 서민층 주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하십니다. 그런 걸 상당히 비판하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에서 30평이 넘는 이런 중형의 주택까지 공공이 임대로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건 민간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할 수 있느냐. 그런 반대 여론은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LH에서 공공임대 한 채를 지으면 1억 적자라고 합니다. 한 채. 예. 그러니까 수급상의 문제도 있고 어차피 이제 그 임대료 수준 자체가 그 시장 임대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따르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 그 사실은 이런 그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에 맞는 상품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니까요. 이제 그런 데다가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보고요. 예, 지금 이제 공공에서 그 필요하면 30평을 할 수는 있는데요. 공공에서는 오히려 뭐 다른 방향의 지원들을 해주시는 것이 금융이라든지 뭐 세제상의 혜택들을 줘서 민간에서 짓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거 뭔가 정부가 무슨 주거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 좀 회계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공공이 그 중형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의 이런 트렌드나 니즈를 계속 수렴해서 조금 맞춰가기보다는 시장에서 또 받아들이는 것과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 민간 사실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던 전세라든가 월세 공급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 변화로 막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파트형 임대사업자 제도도 지금 폐지를 하고 있고 다주택 규제를 하면서 사실상 새로 투자해서 전세로 내놓는 물건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민간 공급자로서 역할을 했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민간 임대를 공급하게 되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금융 지원 같은 것들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해서 이제 중형 건설업자들이 지어서 공급하는 부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양적으로도 또 이렇게 양산이 되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수급이 또 과도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좀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금융 지원을 한 만큼 좀 질 좋은 물량들이 나오는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후에 이제 적합한 주택인지 이런 것들도 인허가를 잘 내줘야 뭐 소위 이제 뭐 저희가 뭐 닭장 같은 원룸 이런 거 있어봤자 세입자들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공급만 늘어나는 게 아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그 호텔의 주거 전환 문제.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오늘도 1주택자, 1가구는 좀 괜찮지 않느냐, 주거 환경 이 정도 괜찮은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던데 교수님은 그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는 그 학교에 있을 때는 호텔에 한 3년 살아봤는데요. 호텔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물론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한계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소요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해서 이제 공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예, 아무래도 당연히 리모델링에 따르는 그 시간은 소요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3, 4인 가구의 전세가 부족한 거지 1인 가구의 전세는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연립은 전세난에 좀 비껴나 있는 상품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굳이 그걸 공급할 이유가 있을까? 이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1, 2인 가구의 전세라든지 지금 그 임대차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사실 부분은 적은데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가 컸다고 봅니다. 네. 뭐 이미 서울시가 그 호텔을 개조한 청년주택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어땠습니까? 호응도가요?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매입약정을 맺어서 임대를 한 사례들이 뭐 신촌이나 동대문 등지에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대상이 좀 제한적이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것들이 최근에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아파트 환경 같은 것들을 쾌적하게 경험했던 세입자들이 느끼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불해야 되는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서 월세가요? 공공사업으로서도 좀 더 가격이 보조를 해주면 낮아져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정부가 이런 지원 방식이 아니라 아예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정부의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 뭐 종전보다는 좀 낫겠지라는 기대도 있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걱정들을 또 하십니다. 사실 이런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것들이 주거 지역은 아니고 상업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은 좀 비싼 지역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살만하게 개보수까지 하고 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상가나 오피스, 호텔 개조 물량이 11만 4천 호 중에서는 10% 정도거든요. 13,000호 정도. 그래서 네. 잘 해서 도심에 이런 뭐 편의성 있는 원룸 스타일, 스튜디오 타입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 일부에게는 또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에서는 여전히 너무 원룸 스타일이나 소규모만 치중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호텔의 주거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물량을 어제 배정했다고는 하지만 수요가 없는 거를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숫자만 좀 부풀리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데. 그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업들은 이제 1, 2인 가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선호했고 호평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추진하는데 아까 뭐 우리 김규정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로 승인동에 월세가 베니키아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받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8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월 87만 원이요? 그래서 이거 청년주택인데 청년들이 그만한 월세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계층이 한정될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대부분 지금 정부도 이제 역세권에 이런 걸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뭐 최근에 역세권 청년주택도 있듯이 그 역세권에서 이런 땅을 뭐 매입하든지 아니면 호텔을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완전히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뭐 30이나 50 수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보면 이제 비용이 상당합니다. 월세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임대가 많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자가를 원하잖아요. 계속 내가 월세를 내면 사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사가지고 그게 자산값이 올라가는 걸 원하니까 수요는 그게 아닌데 공급은 엉뚱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가장 크게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이번에는 월세형은 아니고 전세형으로 11만 4천 호를 공급을 단기에 해서 최대한 좀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뭐 월세 대신 전세를 찾는 분들 중에서 소규모 수용이 가능하신 대상에 대해서는 일부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내년 상반기에 한 4만 9천 호 가량 전체 물량 중 40% 가량을 조기에 이제 집중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부는 조금 뭐 대상에 따라서는 단비가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학교라던가 뭐 이런 병원,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갖춰진 주거 중심 지역에서 아파트나 좀 깨끗한 신축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것들을 찾는 가족형 전세입자들에게는 물건이 여전히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또 전세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 세입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좀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죠. 일단 뭐 가깝게는 임대차 입법에 관련된 전세난이 좀 더 심각해진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부터 그게 안 된다면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은 좀 풀어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다들 이제 좀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대책이 과연 지금의 전세난, 집값 상승세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점검해 보면 공교롭게도 어제 한국감정원의 이제 주간 집값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뭐 집값도 전세값도 거의 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집값이 오르고 있는 부분은 전세난에 의한 그 집값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서울 그 외곽 지역이라든지 저가 주택 위주로 최근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전세난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거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세나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임대차 입법 자체가 서울에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전세가율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됩니다. 지금 75%. 감정원 통계로 보면. 그 말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66%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전세난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매매 수요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부분이 사실은 전국의 집값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 부산 지역 몇 개 구가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됐잖아요. 또 김포도 그렇고 부산에는 보니까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됐는데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집값이 좀 떨어집니까? 아니면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그게 가장 관심 같아요. 네. 지금 7곳이 추가로 지정돼서 전국에 7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도 김포시 포함해서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부산의 5곳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 금융규제라든가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부분, 양도세 중과 부분 이런 것들이 20일 오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세가 단기간 계속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멈춤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오른 가격에서 하향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서 사실은 좀 지정하려면 차라리 빨리 하지 실기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현장에서는 좀 있고요. 이게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또 그렇다고 하락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것이고 여전히 규제 지역에서 빠져 있는 곳들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김포 같은 경우도 현장 조금 반응 체크를 했더니 오후에 사실 오후에 조정 지역 발표가 났고 내일부터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후에 계약을 서둘러 하려는 문의자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계약 일자에 따라서 대출 규제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서두르는 모습들이 있었고 얘기가 조정 대상 지역 가능성 얘기가 되다가 빠진 곳들, 뭐 파주시라던가 지방에서도 뭐 천안이나 뭐 창원처럼 최근에 잠깐 반짝하는 모양새 보이는 곳들에서도 그럼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문의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규제 지역을 핀셋형으로 넓히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 유동성이랑 저금리를 타고 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수요자들, 실수요자 물론 일부 외부 투자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규제 지역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르는 거를 정부가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 대상 지역을 넓혀가는데 이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해운대 그러면 해운대구가 다 오르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안 오르는 지역은 좀 더 이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별로 지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은 핀셋 규제를 하려면 동별로 해야 되거든요. 핀셋 저도 규제를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고도 잘 아는데 거기도 보면 안 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반송이라도 반여 이런 쪽은 사실은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핀셋 규제를 하자는 의견은 있는데 사실은 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따라가면서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어차피 그 지정하는 그 방법 자체가 좀 그 뒤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말씀하셨듯이 전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건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울산의 상당 지역들도 다 이제 그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서울이 이제 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다 규제를 받으니까. 전국이 다 규제를 받으면 이제 서울이 좋게 보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서울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라가면서 규제하는 게 한정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규제로서만이 뭐 이렇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는 걸로 해서
집값을 잡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또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규제 지역을 지금 현재 봐서는 정부는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것 같은데 이 연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20, 30대도 지금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사고 그러는데 지금 뭐 대출도 규제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돈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사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좀 기다리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어떠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정부가 지금 발표한 공급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전세난의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좀 뚜렷하게 낼 것 같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난 부분도 지금 공급책이 나오긴 했지만 특히 이제 주요 도심지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에서 촉발된 이런 전세 부족이 금방 해결되긴 좀 쉽지 않고 특히나 내년 21년, 22년에는 서울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뭐 사전 청약 신도시 뭐 이런 것들과 겹쳐서 전세 시장의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 오름세 거기서 나아가서 매매 가격이 자극받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부 계획으로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들 실제로 선보이는 건 3기 신도시 비롯해서 25년 정도부터가 본격적인 공급일 텐데 너무 남은 기간이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다리시기에는 좀 너무 긴 고통의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구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 채 내 집 마련을 하시도록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사실 뭐 자력으로 자기 자산으로 일부 주택담보대출로 매매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아직 뭐 좀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실수요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하는 나라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저는 그 무주택자라든지 지금 뭐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상당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외국 가보면 거의 90% 이상 모기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들어가는 돈이 한 10% 정도면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대출을 상당히 풀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집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투자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그 뭐 심리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매입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20, 30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영끌에서 매입하니까 되게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보다 더 똑똑합니다. 네, 30대 분들 저는 이제 강서에서 제일 큰 중개법인을 자문해주고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거 보면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20, 30대 젊은이들이? 예. 그래서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느냐 그러면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보다도 저희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심영석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